8부. 군주의 공간. 세계 궁궐 건축의 비교사적 탐구. 서론. 권력의 소우주로서의 궁궐. 궁궐은 단순히 왕가의 거주지를 넘어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이념, 그리고 사회적 위계질서가 응축된 복합적인 건축적 발현체이다. 궁궐 건축은 축선, 대칭, 규모, 그리고 행렬과 같은 보편적인 권력의 언어를 통해 지배자의 위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주제에도 불구하고 각 문명이 통치자와 국가, 그리고 우주 속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궁궐의 구체적인 형태는 심오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사적 방법론을 통해 세계 궁궐 건축의 역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궁궐 건축은 권력이란 보편적 주제를 드러내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각 문명의 고유한 세계관을 반영하며, 특히 한반도의 궁궐 건축은 대륙의 보편적 모델과 토착적 자연주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독자적인 발전 궤적을 그려왔다는 점이다. 제안자. 궁궐의 여명, 고대 신성왕권의 건축적 표현지. 2000BC 700C. 이 장에서는 통치자가 신격화되고 궁궐이 신성왕권을 연행하는 주된 무대였던 고대 문명에서 궁궐 건축이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탐구한다. 1점. 고대 세계의 의례 중심지. 최초의 궁궐들은 두 가지 상이한 원형을 보여준다. 하나는 크노소스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적이고 행정적인 허브허브로서의 궁궐이며, 다른 하나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나타나듯 기념비적이고 선전적인 무대 스테이지로서의 궁궐이다. 전자는 해상 무역 국가의 필요를 반영하는 반면, 후자는 정복과 신성왕권에 기반한 대륙 제국의 필요를 반영한다. 이러한 기능과 이념의 근본적인 차이는 매우 다른 건축 형태를 낳았다. 미노아 크레타 열린 궁궐. 미노아 문명의 크노소스 궁전은 성벽이 없는 개방적인 행정 및 의례 중심제하는 독특한 모델을 제시한다. 미궁으로 불릴 만큼 복잡한 평면은 중앙마당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독재적 은두모는 공동체 의례와 경제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마당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중요한 방들이 동쪽을 향하도 가려 떠오르는 태양빛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인근의 신성한 산과 같은 지형과도 정렬되어 있었다. 궁전의 서쪽 마당은 성벽 바깥에 위치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축제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개방성은 미노아 문명이 성벽이 아닌 강력한 해군력에 의존했던 해양 국가였음을 건축적으로 증명한다. 기술적으로 미노아 건축가들은 놀라운 정교함을 보여주었다. 건물 전체 높이에 걸쳐 수직으로 뚫린 비두물라이트와를 통해 다층 구조의 깊숙한 내부까지 자연 채광과 환기를 확보했다. 또한 테라코타 파이프와 석조 수로로 구성된 정교한 상하수도 시스템은 청동기 시대의 기술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지진이 잦은 지역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석조 벽체 내부에 목재 골조를 삽입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진 설계 기법을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집트 궁전 신전 복합체. 이집트의 궁전은 파라오의 신성한 인격과 신전이 도시 규모로 확장된 복합체였다. 테베 말카타 궁전과 메디네트 아부의 궁전 단지는 주로 진흙벽돌로 지어졌으며, 아련실, 정원, 행정사무실, 왕족의 거처 등이 아문신을 모시는 신전 및 통치자의 재래의식과 긴밀하게 통합된 도시적 규모를 자랑했다. 말카타 궁전은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의 파라오의 거처, 왕비의 거처, 행정건물, 도서관, 작업장, 창고 등을 포함했으며, 나일강과 연결되는 거대한 인공항구, 비르켓 타보를 통해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했다. 이러한 궁전들의 장식 프로그램은 국가 선전의 강력한 도구였다. 벼, 바다, 천작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었는데 단순히 미적인 목적을 넘어 파라오의 권위를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 말카타 궁전의 바닥에는 포로들이 팔이 등 뒤로 묶인 채 그려져 있어 왕좌로 향하는 모든 이들이 이집트의 적들을 상징적으로 짓밟도록 유도했다. 메디네트 하부의 람세스 3세 장제전과 연결된 궁전 역시 바다, 민족과의 전투 장면을 비롯한 왕의 군사적 승리를 묘사한 부조로 가득 차 있어 궁전이 파라오의 신성한 힘과 군사적 위협을 영속시키는 기념비적 무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참고로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피라미드나 신전은 많이 본데 궁궐은 거의 보지 못한다. 앞서 소개한 말카타의 궁전이나 메디네트 하부의 람세스 3세 장제전과 연결된 궁전 정도인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원성을 부여한 신전과 무덤은 돌로, 일시적인 거처인 궁궐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건축 자재의 본질적인 차이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모습을 결정지은 셈이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무대. 페르세폴리스 궁전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궁극의 사례이다. 다리우스 1세에 의해 기원전 518년경 거대한 인공 테라스 위에 건설되기 시작한 이 궁전 단지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엄한 쇼케이스이자 의례의 중심지였다. 궁전의 핵심 구조물인 아파다나, 즉 아련실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열주홀 헤퍼스타워 하우로 제국 전역에서 온 사절단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연례의식을 위한 기념비적인 무대로 설계되었다. 높이 24m에 달하는 72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었으며,
기둥머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쌍두 황소, 사자, 독수리 모양으로 장식되었다. 펠세폴리스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는 아파다나로 향하는 거대한 계단에 새겨진 부조 조각이다. 이곳엔 네디아, 엘람, 바빌로니아, 리디아 등 제국에 복속된 23개 민족의 대표단이 각기 고유한 복장을 하고 특산물을 바치는 모습이 끝없이 행렬을 이루며 묘사되어 있다. 이 건축물 자체가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아래 질서정연하게 통합된 광대한 세계의 시각적 축소판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방문객들은 계단을 오르며 부조에 새겨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국 질서 속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왕의 절대적 권위 앞에 서게 되는 극적인 경험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기점 로마의 제국적 공간 발명. 궁전 팔레스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의 팔라티누스 언덕에서 유래했듯이 로마는 서양 궁궐 건축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비교적 소박했던 아우구스투스의 집에서부터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의 혁명적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궁전은 권력의 개념을 건축적으로 재정의했다. 펠세폴리스가 조공사절단이라는 외부의 관객을 향해 권력을 투사했다면 로마의 황제 궁전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인공적이고 자족적인 세계, 즉 도시 속의 전원러스 인 얼비를 창조했다. 이러한 건축적 전환은 권력의 중심이 공공의례에서 황제 개인으로 이동했음을 반영하며 권력의 내재화를 상징한다. 네로의 도무스 아우레아와 도미티아누스 궁전. 네로의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 궁전과 도미티아누스 궁전은 서양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로마 건축가들이 콘크리트, 아치, 도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둥고 구조나 개방된 안뜰 중심의 건축에서 벗어나 거대하고 복잡하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내부 볼륨을 조각할 수 있게 되었다. 도무스 아우레아는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의 명으로 건설된 광대한 조경단지로 팔라티누스, 오피우스, 카일리우스 언덕 일부를 아우르며 인공호수, 숲, 포도밭까지 포함했다. 이 궁전의 가장 혁신적인 공간은 오피우스 언덕에 위치한 팔각형 홀이었다. 이 홀의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계구 부어큘루스가 있는 돔이 덮여 있었는데 이는 빛을 극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획기적인 시도였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홀의 천장은 하늘처럼 밤낮으로 회전했다고 전해진데 이는 건축을 통해 황제가 우주적 질서를 통제한다는 상징성을 극대화한 장치였다. 도이티아누스 황제가 건축가 라비리우스에게 설계를 맡겨 92년에 완공한 팔라티누스 언덕의 궁전은 공적인 영역인 도무스 플라비아더무스, 플레이비오와 사적인 거주 공간인 도무스 아우구스타나더무스 어거스텐으로 구성되었다. 도무스 플라비아는 거대한 아련실 올라 리지아, 바실리카 법정, 그리고 연회장 트레클리니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공간의 규모는 압도적이었다. 특히 아련실은 높이가 30m가 넘는 웅장한 공간으로 벽면은 이국적인 대리석으로 마감되고 벽감에는 거대한 조상들이 세워져 황제의 권위를 극대화했다. 이 궁전들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황제의 사적인 세계를 하나의 완결된 우주로 창조하려는 시도였다. 긴 압도적인 사치와 공간 조작을 통해 권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황제 자신이 곧 절대적 권위의 중심임을 건축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3. 한반도 궁궐의 태동. 한반도에서 기념비적인 궁궐 건축의 등장은 국가 형성 및 국제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의 궁궐들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정치 건축 언어 축선과 성벽의 구획된 단위를 수용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고유한 미학적 감수성을 통해 이를 변형하는 창조적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모방의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문화적 번역 행위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한국 건축사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삼국의 궁궐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왕권의 상징으로서 궁궐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구려 안악궁.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악궁은 당시 고구려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궁궐이었다. 한 변의 길이가 약 622m에 달하는 거대한 정사각형 궁성으로 남북을 잇는 강력한 중심 축선 위에 외전, 내전, 침전 등 주요 건물을 일렬로 배치한 다중 궁궐 형식을 보여준다. 중요한 건물들은 긴 회랑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영역을 형성했으며 중심 건물 좌우에는 작은 건물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중심 축선 설정, 대칭적 건물 배치, 회랑을 이용한 공간 구획 등은 당시 중국 북조의 궁궐 건축과 비교될 만하며 대륙의 선진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앙집권적 왕권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려는 고구려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엔 이후 동아시아 궁궐 건축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백제와 신라의 변형. 고구려의 기념비적이고 엄격한 질서와는 대조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궁궐은 다른 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백제의 사비시대 궁궐로 추정된 무역왕궁리 유적과 왕궁리 유적에서는 대형 건물터와 함께 정교하게 조성된 연못과 정원시설이 발굴되어 백제가 세련된 미학과 조경기술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궁궐인 월성은 초승달 모양의 자연구릉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성벽을 쌓고 그 안에 궁궐과 관청을 배치했다. 기엔 인위적인 기하학적 질서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 지형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신라인들의 독특한 건축관을 보여준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동궁과 월지는 인공적인 연못과 섬,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이 자연 경관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자연을 거슬지 않고 그 안에 인간의 공간을 섬세하게 통합시키는 한국적 자연관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제2장 제국의 모델과 그 지역적 변형시 600-1400시 이 장에서는 서쪽의 비잔티움과 동쪽의 당나라는 강력한 제국의 궁궐 모델이 주변 문화권으로 전파되고 창조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로마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궁궐은 분열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통성 확보와 기억의 도구화해야 되거나 외부와 단절된 내향적 낙원 아람브라이 되었다. 반면 지속적인 생존과 적응을 거듭한 비잔티움 제국의 대궁전은 끊임없이 증축되는 hun성적인 형태를 띠었다. 궁궐의 형태는 국가의 상태, 즉 부흥을 꿈꾸거나 카롤링거, 방어적이고 이상적이거나 아스르, 끈질기게 적응하거나 비잔티움하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했다. 1점 로마의 후예들과 이슬람 아란달루스의 정점 비잔티움의 대궁전 콘스탄티노플의 대궁전은 응집형 궁전 에글러머르 팔레스의 전형적인 사례로 수세기에 걸쳐 성장한 도시 속의 도시였다. 로마나 중국의 궁궐처럼 단일한 계획 아래 건설된 것이 아니라 여러 황제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증축하고 개조하면서 형성된 비정형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졌다. 이 궁전 단지는 히포드롬 경기장 동쪽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는 바다 성벽에 닿아 있었고 아우구스테온 광장과 아기아 소피아 대성당과 인접해 있었다. 궁전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황제가 경기를 관람하던 카리스마 캐스메, 황제의 공식 아련실로 사용된 팔각형 돔 구조의 크리소트리클리노스 크레이서 트레클리노스, 황금의 홀, 여러 개의 교회와 예배당, 그리고 수많은 정원과 회랑이 있었다.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2세 제위 685에 711 시기에 궁전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이 건설되면서 고대 후기 궁전의 특징이었던 도시와의 열린 관계가 끝나고 궁전은 더욱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대궁전의 불규칙한 대치와 지속적인 증축은 단일한 권력의 과시보다는 천년에 걸친 비잔티움 제국 자체의 길고 연속적이며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역사를 건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차르마뉴의 아헨 궁전 차르마뉴 대제가 아헨에 건설한 궁전은 건축을 통한 제국의 이전 트랜슬레이쇼 임페어레이라는 의식적인 행위였다. 차르마뉴는 자신의 새로운 카롤링거 제국을 로마 제국의 정당한 계승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축적 인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궁전의 핵심인 팔라티노 예배당은 비잔티움 제국의 라벤나에 있는 산 비탈레 성당을 명백한 모델로 삼았다. 팔각형의 중앙 집중식 평면, 2층의 회랑, 그리고 돔 구조는 산 비탈레의 형태를 따르면서도 석조 공룡을 사용하고 수직성을 강조하여 카롤링거 왕조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창조했다. 또한 아련실이 나올라 레기아 월러 리지에는 로마의 바실리카 형식을 채택하여 세속적 통치의 연속성을 상징했다. 차르마뉴는 로마와 라벤나에서 가져온 고대 기둥 스폴리에드를 예배당에 재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장식적인 목적을 넘어 옛 제국의 권위를 물리적으로 전이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처럼 아헨 궁전은 로마와 비잔티움의 건축 양식을 의도적으로 차용하고 결합함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건축적으로 선언하는 강력한 상징물이었다.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스페인 그라나다에 위치한 나스르 왕조의 아람브라 궁전은 이슬람 건축이 도달한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향적 낙원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구현한 걸작이다. 이 궁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이베리아 반도 마지막 이슬람 왕조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듯 외부에서 보면 붉은 의도로 지어진 단순하고 견고한 요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벽 안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아람브라의 내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지상의 낙원을 구현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 건축의 핵심은 빛, 물, 그리고 정교한 장식의 조화에 있다. 여러 개의 중정 파티홀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된데 각 중정에는 분수, 수로, 반사 연못 등이 배치되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미기울을 조절하는 실용적인 기능도 수행했다. 아람브라의 건축적 특징은 섬세한 장식에서 극대화된다. 벽의 하단부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의 채색 타이라솔레오, 에즈오 위조로 마감되었고 상단부는 석고를 조각하여 만든 아라베스크 문양과 쿨한 구절을 새긴 서예, 장식으로 뒤덮여 있다. 특히 천장과 아치 상부에는 종유석 모양의 입체적인 장식인 무카르나스미카네스가 벌집처럼 매달려 있어 빛을 미세하게 반사시키며 비물질적이고 환상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사의 중정 페이시오 디 러즈레어닛은 이러한 특징이 집약된 공간으로 가느다란 대리석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아케이드와 중앙의 사자 분수가 어우러져 지극히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아람브라는 방어적인 외피 속에 인간적인 척도로 설계된 지상의 낙원을 숨겨둠으로써 불안정한 정치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갈망했던 나스르 왕조의 염원을 건축으로 승화시켰다. 이 점 동아시아의 패러다임과 그 변형. 동아시아에서 당나라의 수도 장흥성은 궁궐과 도시 계획의 절대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모델의 전파는 공동의 문명 질서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정치적 행위였으나 각 지역에서의 변형은 상이한 문화적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특히 일본에서 발전한 신덴즈쿠리 양식은 중국 모델이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공의례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사적인 삶의 뉘앙스, 계절의 변화, 그리고 내외부,
공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미학으로의 문화적 전환을 보여준다. 당나라 장안성과 대명국. 618년에 건국된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은 동아시아 도시 계획과 궁궐 건축의 패러다임을 확립했다. 고대 유교 경전인 주례저울이 고공기 가공지에 기록된 이상적인 수도 모델에 따라 장안성은 남북을 축으로 하는 엄격한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획된 거대한 장방형 도시였다. 궁성인 대명궁은 도시의 북동쪽 용수원렁셔 대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규모와 구성은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궁의 정전인 함원전 한유엔디에는 높은 기란 위에 세워져 도시 전체를 압도하는 경관을 연출했으며 함원전 북쪽으로는 선정전 쉔댕덴, 자신전즈 챈디엔 등 주요 전각들이 강력한 남북 중심축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축선 중심의 대칭적 배치는 황제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대명국은 그 웅장한 규모, 질서정연한 대치, 그리고 국제적인 양식을 통해 중앙집권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당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강력한 건축 모델이 되었다. 발해와 일본의 모델 수용. 당나라 장안성의 모델은 주변 국가로 빠르게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동의 정치문화적 영역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분 당나라 장안성을 축소한 형태로 외성, 황성, 궁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중국식 도성 구조를 따랐다. 궁성 내부는 남북 중심축 위의 주요 건물들을 차례로 배치하고 회랑으로 연결하는 다중궁궐 형식이었으며 이는 발해가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해동성국 해동성과의 위상을 과시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일본 역시 나라 시대의 헤이조 쿄핑 청징에 이어 해안 시대의 수도 해안 쿄핑 간진을 건설하면서 장안성의 도시 계획을 적극적으로 모방했다. 해안쿄는 남북 5.2km, 동서 4.5km의 장방은 도시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주작대로 루체다로를 중심으로 좌경저징과 우경여징으로 나뉘었으며 도시의 북쪽 중앙에 궁성인 해안, 궁빈간공이 위치했다. 이처럼 발해와 일본이 장안성 모델을 채택한 것은 단순히 건축 기술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선진 문명 질서에 동참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일본의 신덴즈 쿠리 양시, 해안쿄의 전체적인 도시 계획과 궁궐의 공식적인 공간 조당원, 자오당위원은 중국 모델을 따지만 천황의 사적인 거주 공간인 네리네일리에서는 일본 고유의 주거 양식인 신덴즈 쿠리 진디엔자오가 발전했다. 신덴즈 쿠리는 정면의 중심 건물인 침전 진디엔과 그 좌우 밑 뒤에 위치한 대옥도의 우드를 복도각 도디엔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 양식의 핵심은 고정된 벽 대신 미닫이 문신이나 병풍, 반류랭과 같은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공간을 유연하게 구획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내외부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건물은 자연스럽게 남쪽의 정원을 향해 개방되었다. 건물은 칠하지 않은 목재 기둥과 판자 바닥, 그리고 편백나무 껍질로 인 지붕구의 비치유로 마감하여 자연스러운 질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덴즈 쿠리는 중국식 궁전의 기념비적이고 의례적인 성격과는 달리 사적인 생활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했던 해안 시대 귀족 문화의 미학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주거, 건축 양식으로 발전했다. 3점. 고려의 독자적 비전. 고려의 궁궐 만월대는 중국의 보편적이고 기하학적인 격자 모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송악산의 자연 지형에 순응하며 풍수펑수의 원리를 적용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우주적 질서를 구현하려는 고려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건축적으로 선언한 정치적, 철학적 행위였다. 만월대는 대륙 모델에 대한 한국적 변형이 단순한 변주를 넘어 인간의 질서를 자연에 부과하는 대신 자연의 질서에 인간이 순응하는 대안적인 설계 철학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이다. 918년 건국된 고려는 수도를 개경현재의 개성에 정하고 송악산 남쪽 기슭에 궁궐을 건설했다. 고려 궁궐은 중국의 예법과 제도를 수용하여 태묘타이미아와 사직단 셔지단 등을 설치했지만 도시와 궁궐의 전체적인 대치는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아 인위적인 직선과 대칭을 피하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유기적인 형태를 띠었다. 이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계획된 중국이나 일본의 도성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고려의 전궁터인 만월대 유적은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궁궐은 남쪽의 낮은 곳에서 북쪽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단의 거대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주요 정각들을 지형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했다. 중심 정각인 회경전 회칭디엔을 비롯한 건물들은 엄격한 남북 축선 대신 송악산의 산세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발굴된 유구를 통해 확인된 장대한 축대와 건물 기단은 고려 궁궐이 자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결코 그 위험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만월대는 중국의 보편주의적, 기하학적 도시 원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소 특정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배치 원리를 통해 고려의 문화적 독자성과 독창적인 세계관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중요한 사례이다. 제3장. 궁궐의 정점, 절대주의 시대의 건축지. 1400-1900시.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근세 절대주의 시대의 위대한 궁궐 전통들을 비교 분석한다. 이 시기 건축은 군주의 절대 권력을 표현하는 궁극의 도구가 되었다. 1점. 유교적 질서와 쇼군의 위세.
도아시아의 두 절대주의 모델인 중국의 자금성과 일본의 에도성은 권력의 원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건축적으로 드러낸다. 자금성이 고대 의례 문헌과 우주론적 원리에 기반하여 황제의 권력을 상징적이고 이념적으로 표현했다면, 에도성은 포위 공격과 방어라는 군사적 원리에 기반하여 쇼군의 권력을 실용적이고 물리적으로 표현했다. 두 궁궐의 비교는 각각의 정치 체제가 의존했던 권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 1406년부터 1420년까지 건설된 베이징의 자금성은 유교적 우주관과 황제 중심의 위계질서를 건축으로 구현한 완벽한 결정체이다. 남북으로 961m, 동서로 753m에 달하는 거대한 장방은 간지는 높이 10m의 성벽과 폭 52m의 해자로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되었다. 자금성의 배치는 흔들림 없는 남북 중심축을 기준으로 엄격한 대칭을 이룬다. 남쪽의 오문 우만을 통해 들어서면 나타나는 남부의 외조와의 자원은 태화전 타이 허디엔, 중화전 동 허디엔, 보화전 버 허디엔의 3대 전각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와 정무를 위한 공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을 지나 북쪽으로 들어가면 황제와 황실 가족의 사적인 거주, 공간인 내정 네이팅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조 침첸저 허우칭의 원칙은 주례에 기반한 유교적 궁궐 배치의 전형이다. 색채와 장식 또한 철저한 상징 체계에 따라 사용되었다.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은 모든 전각의 지붕을 덮는 유리기와에 사용되었고, 붉은색은 벽과 기둥에 칠해져 길상과 권위를 나타냈다. 건축물의 등급은 지붕의 형태와 처마 끝을 장식하는 잡상자시앙의 수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이처럼 자금성은 거대한 규모, 엄격한 축선과 대칭, 그리고 정교한 상징 체계를 통해 황제를 천자티엔즈이자 세계의 우주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건축적 장치였다. 일본의 에도성. 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막부의 본거지로 삼아진 에도성은 전통적인 궁궐이라 기반은 거대한 요새 궁궐 복합체였다. 그 설계의 최우선 목표는 군사적 방어 다이묘 다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였다. 에도성은 혼마루반완, 니노마루알로완, 산노마루 산노완 등 여러 구역 쥐론이 나선형의 거대한 해자와 견고한 석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 각 구역은 좁은 문과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유사시 각계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성의 중심에는 일본 역사상 가장 높았던 5층의 천수각 켄쇼그이 솟아 있어 쇼군의 군사적 위험을 과시했다. 쇼군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정무를 보던 궁전곳엔 유디에는 혼마루와 니노마루 내부에 위치했지만 성 전체의 압도적인 군사적 구조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소였다. 이 궁전들은 쇼인즈쿠리 쇼우엔자어 양식으로 지어져 접객과 의뢰를 위한 공간이 중심을 이뤘으나 그 본질은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자리잡은 지휘본부였다. 이처럼 에도성의 건축은 우주론적 질서가 아닌 봉건적 군사력과 물리적 통제력을 통해 권력을 표현했으며, 이는 쇼군이 무사 계급의 정점에 있는 최고 군사 지도자라는 그의 지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점 유럽 바로크의 장관. 유럽의 바로크 궁전, 특히 베르사유는 권력의 극장화를 상징한다. 이곳은 군주제를 지속적으로 상연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였다. 고대 우주론에 기반하여 정적인 질서를 강화했던 자금성과 달리 베르사유는 행렬, 연회, 그리고 왕의 영광과 국가의 부를 시각적으로 과시하는 역동적인 전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권력의 기반은 고대의 우주관이 아닌 한미적 통제와 장엄한 스펙터클에 있었다.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에 의해 건설된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 절대주의의 정수를 건축으로 표현한 걸작이다. 원래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이었던 것을 1661년부터 약 40년에 걸쳐 당대 최고의 건축가, 조경가,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궁전으로 탈바꿈시켰다. 베르사유의 디자인은 세속적이고 한미주의적인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표현한다. 고전주의적 질서가 적용된 외관은 이성적이고 통제된 군주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내부는 극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거울의 방 갤러리 디스글레이스는 프랑스의 경제적, 예술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길이 73m의 이 회랑은 한쪽 벽면 전체가 357개의 거울로 장식되어 정원의 풍경과 촛불의 빛을 무한히 반사하며 환상적인 효과를 자아냈고, 천장에는 루이 14세의 통치 초반 18년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묘사한 샤를 르브랭의 그림 30점이 그려져 있다. 베르사유의 가장 강력한 권력 상징은 앙드레, 르노트가 설계한 광대한 정원이다. 이 정원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나무를 깎고 수로를 파고 화단을 배치함으로써 자연 자체를 군주의 합리적인 의지 아래에 복속시켰다. 파리에서 이어지는 세 개의 대로가 궁전을 향해 방사형으로 뻗어 있으며, 그 축이 정확히 왕의 침실에서 만나는 도시 계획은 루이 14세 자신이 국가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절대주의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궁전 피티 궁전. 피티 궁전은 르네상스 시대 도시형 궁전 팔라초이 바로크 시대의 대공 궁전으로 전환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458년 피렌체의 은행가 루카 피티를 위해 건설되기 시작한 이 궁전은 1549년 메디치 가문이 매입하여 토스카나 대공국의 공식 관저가 되었다.
궁전의 외관은 거칠게 다듬은 큰 석재를 사용한 루스티카 라스티케이션 기법으로 마감되어 강력하고 견고한 인상을 준다. 기흥 고대 로마의 수도교를 연상시키는 7개의 아치형 계구부가 3계층에 걸쳐 반복되면서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디자인은 르네상스 건축의 원리인 합리성, 질서, 고전주의를 인간적인 척도 안에서 표현한 것이다. 16세기의 바르톨로메오 암만나티가 설계한 내부의 거대한 중정거 제열과 그 뒤로 펼쳐진 보볼리 정원은 궁전과 조경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후 베르사유 정원의 선례가 되었다. 3점. 조선 왕조의 궁궐, 독창적 종합. 조선 왕조의 궁궐들은 절대주의 건축의 제3의 길을 제시한다. 만약 자금성이 우주론적 질서를 통한 권력을, 베르사유가 자연에 대한 합리적 지배를 통한 권력을 상징한다면 창덕궁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궁궐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한 권력을 상징한다. 이은 강요와 통제가 아닌 균형과 통합을 중시했던 조선의 독특한 신유교적 철학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복궁과 자금성의 비교. 조선 왕조의 법궁 화공인 경복궁은 1395년 건립되었으며 유교적 통치 이념을 건축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자금성과 공통된 기반을 가진다. 경복궁 역시 좌조우사조조 요서, 전조우시 첸자허실, 전조우침 첸자허친 등 주례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 광화문, 흑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남북 중심축과 그 좌우의 대칭적 건물을 치는 국가의 질서와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러나 경복궁은 자금성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금성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 자체로 완결된 우주를 지향했다면 경복궁은 북악산을 주산 루샨으로 삼고 인왕산과 낙산을 좌우에 두어 주변의 자연 경관을 궁궐의 일부 끌어들이는 차경제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자금성의 압도적이고 비인간적인 규모와 달리 경복궁은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척도로 지어져 위험을 잃지 않은 것보다 친근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긴 유교적 질서를 수용하되 그것을 한반도의 자연적 조건과 한국인의 미감에 맞게 재해석한 결과이다. 창덕궁의 독창성. 1405년 경복궁의 이궁 리궁으로 창건된 창덕궁은 한국 궁궐 건축의 미학적 정점을 보여준다. 창덕궁의 가장 큰 특징은 음봉차락의 불규칙한 자연 지세를 거슬지 않고 각 정각들을 지형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이고 비대칭적으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기은 자금성의 엄격한 기하학이나 베르사유의 인위적인 조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창덕궁의 백미는 후원허유엔이다. 후원은 자연 계곡과 숲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안에 정자, 연못, 작은 쉼터들을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하여 절묘하게 배치한 공간이다. 이곳은 자연을 지배하고 재단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내어 인간이 그 일부가 되어 사색과 휴식을 즐기는 장소이다. 이처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 인간의 공간을 섬세하게 통합시킨 창덕궁의 건축. 철학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한국 고유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 권력과 아름다움의 영원한 유산. 본연구는 궁궐 건축의 전 지구적 진화 과정을 추적하며 그것이 신성왕권의 성스러운 중심지에서부터 견고한 군사본부, 그리고 마침내 절대군주를 위한 복합적인 행정 및 주거 장치로 발전해온 여정을 살펴보았다.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이나 동아시아의 목가 구조와 같은 가용 기술, 신성왕권, 유교 우주론, 유럽 절대주의와 같은 정치 이념, 그리고 각 문명의 예술적 표현이 이러한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깊이 상호작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궁궐 건축은 독자적인 위상을 확고히 했다. 중국 모델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도 자연주의와 인간적인 척도에 미학의 뿌리를 둔 뚜렷하고 지속적인 전통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신라의 월성에서 고려의 마무리를 거쳐 조선의 창덕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궁궐은 대륙의 보편적 체계와 토착적 조화의 철학 사이에서 이루어진 창조적 대화의 영원한 증거로 남아있다. 각 문명의 궁궐 건축이 추구했던 핵심 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과 권력의 본질을 담는 그릇임을 명확히 보여준다.